2021학년도 9월호 편집장의 말. 부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정말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나 봅니다. 독자 여러분은 여름방학 잘 보내셨나요? 학부사는 방학 동안 개편회의를 하고 수습구건도 뽑고 개가공을 준비하며 바쁘게 보냈습니다. 선선해지는 날씨와는 다르게 충격적인 소식이 학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7일 우리 대학은 일반 재정지원 대학 가결과에 미선정돼 3년간 12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우리 대학이 부실 대학으로 낙인 찍힌다는 걱정과 학내 언론보다 소식이 빠른 학내 커뮤니티를 어떻게 능가할 수 있을지 막막함이 들었습니다. 대학 언론의 위기라는 말은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사회의 침체까지 겹쳐 대학 언론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포세이데에 나온 방의진 회대알리 편집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남는 것이 대학 언론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보가 남아서 슬프다며 체념하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독자들의 속도에 발맞추려 합니다. 성공회대 학보는 월간지로 한 달 주기로 학보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의성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내 커뮤니티에서 알 수 없는 성공회대 학보에서만 알 수 있는 소식을 담으려고 합니다. 이번 개강호에는 홍은솔 기자와 이혜성 기자가 전공별 인원 격차 문제점을 짚는 기사를 썼습니다. 환경면이 신설됐고 문화면에는 개건 기자가 들어와 메타버스와 K-팝을 다뤘습니다. 또한 지면 위주로 돌아가던 준비 과정에서 벗어나 탈구된 기사는 바로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학보 PDF 파일이 웹페이지에 올라가 표지나 사진 기획 등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학기부터 메일링 서비스와 구글 폼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성공회대 학보에 다가와주면 기쁘겠습니다. 글, 신나인 편집국장. 단신, 개강 이후 4주 동안 전면 비대면 진행. 지난 6월 서울시는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우리 대학은 6월 발표했던 병행 수업 운영 방식을 전면 비대면으로 변경했다. 지난 6월 교무처의 공지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120여 개의 대면 수업과 나머지 300여 개의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고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감에 따라 강의 운영 방식 또한 변경됐다. 개강 이후 8월 30일부터 9월 24일까지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교무처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5째 주부터 기존 계획대로 대면 수업 과목은 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 학교 방역 계획은 다음과 같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대면 수업 진행되는 당일 하루 4회 소독 실시, 마스크 지급, 건물 입구에 체온 체크 담당자 배치, 기숙사 격리자 발생 시 격리를 위한 개별 공간 마련, 교내 외부 장소 취식 금지 조치 시행, 마스크 착용, 외부 취식 금지 안내 현수막 및 안내문 부착, 응급 상황 발생 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등이 있다. 한편 남일성 교무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복잡해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수업을 제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 안다한 수습기다. 제목, 새천년관 학생 식당 새로이 단장. 식당 편의점 접근성 높아져. 부제, 외식업체 국수나무 입점. 리드, 우리 대학은 여름방학 동안 학생 식당 공사를 진행했다. 개강일부터 식당, 편의점 모두 외부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하다. 사진, 학생 식당 카페테리아 에코 전경. 본문, 공사 이전에는 학생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 입구로 들어가 다시 지하로 내려가야 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지하 창문이 있던 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해 외부에서도 바로 학생 식당 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건물 안쪽에 자리 잡고 있던 이마트24 편의점도
새천년관 입구 부근으로 위치를 옮겼다. 학생 식당, 편의점 모두 이전보다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부 외식업체 국수나무가 학교 측과 계약을 맺어 식당 시설에 입점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불거졌던 저조한 식당 이용 문제와 부족한 메뉴에 대한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공사를 담당한 조용은 총무처 시설관리팀장은 새천년관 학생 식당 출입 경로에 대해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장애인 경사로 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새천년관 공사에서 기대되는 효과로 카페 분위기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언급했다. 취재 유수빈 수습기자. 사진 입학 홍보처 제공. 단신. 제목 우리 대학 공영형 사립대로 선정돼. 부제목 김기석 총장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사립대학으로 키워나갈 것. 리드 지난 7월 13일 우리 대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학혁신 지원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대학은 앞으로 2년간 정부로부터 20억을 지원받는다. 이 지원금은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 수행에 쓰일 예정이다. 우리 대학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학혁신 지원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성신여대, 조선대, 평택대, 상지대가 있다. 이렇게 선정된 학교를 공영형 사립대학이라고도 부른다.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사학의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사립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사학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학교를 말한다. 공영형 사립대학인 우리 대학을 포함한 5개교는 앞으로 2년 동안 각각의 혁신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 대학이 2년간 수행해야 할 주요 혁신 과제에는 개방이사를 법정 기준보다 추가 선임, 상시감사단 설치, 예결산 수립 시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국립대에 준하는 재정위원회 운영 등이 있다. 우리 대학 김기석 총장은 교육기관은 어떤 기관보다도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건강한 사립대학의 모델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김계수 수습기자. 제목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등록금 기준 10% 지급. 부제 장학금 지급액 학교 중은위 협의회 결정. 리드 지난 3일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특별장학금 1유형 지급을 완료했다. 이 유형은 9월 중 지급 예정이다. 장학금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해 학생복지처 및 기획처와 제36대 중앙운영위원회 이하 중은위가 협의했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은 총 수업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본문 학생복지처는 이번 장학금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1유형은 학생별 수납 수업료의 9%를 학비 감면 형식으로 지급하고 2유형은 지급 대상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어도비 프로그램을 개별로 구매한 미디어 콘텐츠 융합 자율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구매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실습실 이용이 불가능한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중 지출을 이 유형을 통해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장학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복지처 및 기획처와 중은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훈 비대위원장은 학교 측은 처음에 등록금 기준 3.9%, 중은위는 20%를 요구했다. 결국 등록금 기준 10%의 금액으로 결정됐다며 코로나19 장학금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대학 중에서도 높은 금액이다. 많은 대학에서 코로나19 관련 등록금 반환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학생회와 학교 측의 협의만으로 10%를 이끌어낸 것은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중앙운영위원회의 각 조직, 비상대책위원회, 학부학생회, 인권위원회 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
수업, 실습, 어도비 문제 등 각자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모든 단위가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석 총장은 지난 8월 이번 특별 장학금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적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취재, 유수빈 수습기자. 보도, 제목, 백신 접종 후 수업 빠져도 출석 인정해. 부제, 직원 대상 백신 휴가 실시. 교수 대상 백신 휴가는 없어. 리드, 지난 9일부터 18세에서 49세 대상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다. 대상자에는 대학생도 포함돼 대학 간은 백신 출석 인정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남일성 교무처장은 우리 대학 또한 백신 출석 인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제목, 백신 접종하고 당일과 다음 날까지 출석 인정. 백신 예약 날짜와 수업 시간이 겹치면 수업 빼주나요? 우리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이다. 지난 9일부터 18세에서 49세 대상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되고 에타에는 이와 같은 고민이 올라오고 있다. 남일성 교무처장은 9월 안에 우리 대학 학생들이 백신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것 같다.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 날까지는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챙겨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는 병결 처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 출석 인정 제도는 대면, 비대면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접종 이틀 뒤에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남 처장은 어떤 학생은 이틀보다 길게 아플 수 있다고 동의하며 접종 3일 후부터는 의사 진단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교무처장은 학생들이 수업을 놓치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백신 출석 인정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 동국대, 한양대 또한 접종 당일과 다음 날까지 수업을 빠져도 출석을 인정해준다. 서울대의 경우 이틀 후에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사진, 현재 시행 중인 18세에서 49세 코로나19 백신 10부제 예약 화면. 소제목, 교수 대상 휴가 제도는 없어. 교직원 대상 코로나 휴가 제도 시행 중. 지난 3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난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의사소견서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접종 다음 날 휴가를 주고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엔 다음 날까지 휴가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 부분에서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의 수준이다. 남 처장은 안타깝지만 교수 대상 휴가 제도를 마련해두지 않았다. 교수들은 수업 시간을 피해서 백신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교수 연령 평균이 60세에 가깝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백신을 접종했고 소수의 인원만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넘 처장은 교수의 경우 접종일이 수업과 겹칠 경우 휴강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서중 교수의 의장은 휴가를 정식으로 받게 되면 학생들에게 보강을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론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업을 받을 기회를 고려했을 때 휴고보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말했다. 교직원 대상 코로나 휴가 제도는 시행 중이다. 곽동규 총무처 팀장은 정부 지침은 공공부문을 우선 실시하며 민간 기업은 자율 시행을 권고했다. 우리 대학은 백신 접종 관련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공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팀장은 접종 당일은 개인 연차 유급 휴가 등을 활용하고 주중에 접종하는 경우에 한해 접종 다음 날 하루는 휴가 처리하고 있다. 이후 이상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 개인 연차 유급 휴가 등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교직원 조경은 씨는 백신 접종 후 몸이 많이 뻐근하고 열도 좀 났다며 쉴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해 주어서 좋은 것 같다고 백신 휴가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한편 광주대, 중원대, 한국영상대는 교직원들에게 백신 휴가를 지급하고 있다. 취재 신다인 기자. 보도. 우리 대학 교육부의 대학 기본 영양 진단 가결과의 강력 항의. 교육부 산하사업 선정, 연차평가 우수 등급에도 가결과 미선정. 총장 담화, 교수의 성명, 학생 시위 및 연서명 운동 등 한 목소리로 규탄.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 이하 가결과에 미선정된 52개 대학에 우리 대학이 포함됐다. 이에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한 목소리로 규탄에 나섰다. 우리 대학은 2018년부터 교육개혁을 통해 입학 충원율 상승, 중도 탈락률 하락, 교육 만족도 상승 등을 이뤄냈다. 더불어 교육부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지난 7월에는 사학혁신지원대학에도 선정됐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의 교육혁신을 위한 노력과 여러 객관적 지표를 종합했을 때 이번 가결과를 더욱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대학을 비롯해 가결과에 비선정된 인하대는 정량지표에선 만점을 받았으나 정선평가인 교육과정 항목에서 낮은 점수인 67점을 받았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글을 작성한 인하대생은 정량평가에서 만점인데 정선평가의 한 부분에서 삐끗했다는 것이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선정 대학의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은 채 미선적 대학의 평가 점수만 공개해 선정 대학과의 편차를 전혀 알 수 없으며 정선평가의 기준에 대해 일치 함구하고 있다. 김기석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해 성공회대도 교육부가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이번 평가에 대해 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대학의 평가는 각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와 철학에 기반해야 한다. 특히 성공회대의 고유한 학풍과 교육 혁신 노력이 담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 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획일적인 평가에 따른 대학 갈라치기로 대학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80점대 후반의 점수를 받고도 미선정된 학교가 존재한다. 학교를 우수하게 운영해도 획일화된 기준 때문에 점수가 근소하게라도 모자라면 재정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결과는 물론이고 이 제조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후 진행 과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정부 서울청사 앞 한 학우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평가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학우들도 정부 서울청사와 정부 세종청사 앞 1인 시위 및 자발적인 연서명 운동을 통해 이번 가결과에 강력히 반대했다. 일부 학우들은 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 대응을 위한 성공회대인 모임을 결성해 우리 학교처럼 소규모 영세대학인 규모가 크고 재단의 지원이 넉넉한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현행 교육부의 평가 방식대로 진행된다면 대학 평가가 마지막에 남는 대학은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대학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대학 교수와 직원이 소속된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평가 기준이 대학별 특성화라는 가치와 정반대로 대학 교육을 획일화시키고 막강한 재정권을 쥔 정부에 대한 대학 교육 종속을 높이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대학 평가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고등교육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일 교육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산선 기획처장은 교육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이의 신청서를 A4 한 장 이상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도 너무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이의 신청 검토가 이루어질지 걱정이라며 교육부는 이번 가결과를 공정하게 재검토해 대학들이 납득할 만한 답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취재 안다은 수습기자, 사진 김다영 기자. 기획, 제목, 화장실 옆 휴게시설 폭염에도 창문 에어컨 없어. 부제,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선 직구용 필요해.
리드, 지난달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학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및 노동환경 처우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은 어떨까? 소재, 8곳 중 1곳 권고사항 지켜지지 않아. 정보과학관 미화노동자 휴게실은 지하 1층 화장실 바로 옆에 있다. 취재한 날은 최고 온도 33도를 넘나들었지만 휴게실에는 창문도 에어컨도 없었다. 좁은 공간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높은 온도와 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창문이 없으니까 여름에 덥죠. 선풍기 하나로는 더워요. 정부과학관 미화노동자 A씨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에 따르면 작업장 휴게시설은 작업 공간에서부터 100m 이내 혹은 걸어서 3분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한 휴게시설 공간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이 권고사항에는 냉난방 환기시설 설치,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의 구비도 명시되어 있다. 표, 우리 대학 미화 방호원 휴게시설 현황. 현재 우리 대학 건물 11곳 중 미화 및 방호 노동자 휴게시설은 8곳이 있다. 모두 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했지만 문제는 난원관, 승연관, 정보과학관의 휴게시설이다. 이 세 곳의 휴게시설은 모두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잘 안되고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폈다. 정보과학관의 경우 에어컨도 없는 실정이다. 정보과학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불편한 점이요? 있죠. 에어컨도 없지, 창문도 없지, 또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펴요 라고 말했다. 곰팡이가 안 보인다고 말하자 그는 맨날 닦으니까 눈에 안 보이고 여름에 장마철이면 뭐만 놔둬도 곰팡이가 쓸어요 라며 한숨을 쉬었다. 승연관에 근무하는 B씨는 서랍장을 가리키며 가구도 저희가 다 주워왔어요. 벽도 곰팡이로 새까맸어요. 그것도 저희가 다 락스로 닦은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에 조영은 총무처 시설관리팀장은 예산을 4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이를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팀장은 정보과학관 휴게시설을 없애고 승연관에 휴게실을 하나 더 설치해 정보과학관 미화노동자 2명이 승연관 휴게실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승연관 휴게시설을 도색하고 제습기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기획처에 예산을 요청했고 편성되는 동시에 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팀장은 우리 대학 공간이 협소해 지상으로 휴게시설이 올라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승연관 휴게시설을 이용한 미화 노동자들은 입을 모아 지상으로 휴게 공간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보과학관 미화 노동자 A씨도 승연관도 창문이 없잖아요. 휴게시설에 창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휴게시설 설치 책임을 명시, 휴게시설 설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1,500만 원 이상 과태료, 최소한의 냉난방, 환기,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소재, 구성원과 함께 만들어낸 노동조건, 발전했지만 우리 대학 하청 노동자 휴게 공간은 다른 대학에 비교하면 좋은 형편이다. 2018년 민주노총 공공운수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 시내 23개 대학 등의 297개 휴게시설 중 36%가 지하나 계단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72곳이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새천년간에 근무하는 C씨는 타대에 비하면 호텔이라고 우리 대학 휴게시설을 평했다. 실제 정보과학관, 승연관, 난원관을 제외한 건물의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은 휴게실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우리 대학 하청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우리 대학에 6년째 근무하는 중인 D씨는 많이 발전했다며 처음에는 전기장판만 깔려 있었다. 전기장판만으로는 딱딱하니까 밑에 스티로폼을 넣어두고 전기장판이 고장나면 새로 전기장판을 집에서 가져왔었다고 회상했다.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과정에는 노동자들의 투쟁, 학생과 교수들의 연대가 있었다. 인터뷰한 12명의 하청 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언급했다. 학생들이 계속 관심을 두고 도와줘요 라고 C씨가 말했다.
어떤 일이 터지면 저희는 가슴만 아파하는데 학생들이 찾아온다며 B씨는 작년 투쟁을 언급했다. 작년 3월 우리 대학 미아 노동자는 투병 경력을 빌미로 정년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학우들은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모임 가시를 만들어 미화 방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해고 철회를 위해 활동했다. 당시 가시는 인권위와 함께 협력해 미화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집회를 진행했고 이 집회에는 대학노조 성공회대 지부장, 아침햇살, 에오라지, 달,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그 결과 59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의 원직 복직이 결정됐다. 지난 7월 김미란 교수는 교수의 노동자 휴게 실태를 안건으로 올렸다. 김 교수는 일만간에서 미아오 노동자가 코로나에 걸렸고 이후 같은 건물에서 또 노동자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유를 알아보니 미아 노동자 휴게실에 창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후 다른 휴게시설에도 창문이 없다는 걸 알게 돼 교수회에서 이야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선 직고용 요구돼. 우리 대학은 하청업체인 푸른환경 코리아를 통해 미화 방호 노동자를 고용했다. 인터뷰하면서 만난 12명의 노동자들은 적게는 4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우리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다. 조 팀장은 초대 총장님 계실 때 미화원들은 같은 교직원이었다. 그분들이 다 정년 퇴임하고 난 다음 용역으로 변한 것이라며 그때부터 우리는 미화원들을 같은 직원으로 같은 공동체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우리 대학 일원이지만 법적으로 같은 일원이 아니다. 미화 노동자 이 씨는 최근 재정 제한 대학에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조심스럽다. 숨죽여서 일하게 된다. 자른다면 하청업체가 1순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청 노동자들은 휴게시설을 포함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승연관에서 근무하는 임창도 씨는 망설임 없이 직접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 모든 하청 노동자들은 그게 바람이다 라고 말했다. 임 씨의 말처럼 다른 하청 노동자들의 바람 또한 그랬다. 직원은 직원, 미화는 미화, 방호는 방호, 분야만 다른 건데 굳이 왜 우리만 뚝 떼어서 회사를 끼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나 싶어요. B씨: 간접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직고용이 바람이에요. C씨: 박승호 강사는 똑같은 정규직으로 돼 있으면 하청 노동자들만 별도로 휴게실을 지하에 둘 수 없다. 간접고용이니까 차별할 수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직고용을 추진해야 한다. 그 핵심은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직고용되면 학교의 결정에 참여하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2018년 상반기에 51개의 국공립 대학 중 3곳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 지난 6월 신라대는 파업 142일 만에 청소노동자들을 모두 직접 고용했다. 취재 신나인 기자, 사진 김다영 기자. 환경. 대학에서의 녹색 전환. 대학이 기후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 말들도 변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후변화라고 무심했었는데 어느새 기후위기라고 부르더니 심지어는 생태학살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변화가 위기로 불릴 때 그것은 더 이상 외부와 남일이 아니고 우리와 내가 처한 일이 된다. 대학이 기후위기를 만나게 된 이유다. 얼마 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내놓았다. 요지는 지구 기온이 1.1도가 올랐으며 티핑포인트라는 1.5도 도달 시점이 예전보다 10년 더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 이제는 6년 남짓도 되지 않는다. 절벽으로 질주하는 70억 명이 탄 기차의 브레이크를 잡는 모습을 생각하면 감이 오는데 이대로 더 가면 멈추지 못한다. 기후위기에 연상되는 폭염, 산불,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는 하나의 단면일 뿐이다. 자연이 무너질 때 그 안에 묻어둔 사회와 경제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이대로라면 1, 20년 안에 거주지의 많은 부분이 불모지가 되거나 잠겨서 기후난민이 억명 단위로 속출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 이렇게 될 때 식량위기부터 경제, 금융위기까지 우리가 알고 살던 시스템은 붕괴에 근접하고 사회는 해체 위기에 놓인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전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언젠가 저 멀리를 생각하게 되지만 멀리 갈 것 없다. 이미 우리는 2년째 듣도 보도 못한 팬데믹 가운데에서 적응하면서도 적응할 수 없는 기괴한 일상을 살고 있다. 코로나가 기후위기의 결과이자 과정이라면 믿겠는가? 그러니 지금 여기에 문제라는 것을 전제하고 나서야 다음 말들이 가능하다. 우리가 살던 세계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감잡고 갈 필요가 있다. 한국과 괴리. 기후위기 한가운데 한국이 있다.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226개의 기초지자체가 전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국회도 잇따라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0년 7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 등장하고 10월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이 나온 후 한 해가 지난 지금은 민간 거버넌스인 탄소중립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이면에 실상이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과 1인당 배출량이 최상위권에 드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 전 한국은 7월 UN 무역개발회의 UNCTAD에서 선진국 지위를 획득했지만 기후대응에서는 뒤떨어져 UN 기후변화협약 UNFCCC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는 다시 서울하고 퇴짜를 맞았다. 5월 핏부지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도 G7 국가들에게 거부당했다. 한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계획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듯하다. 기후기본법의 제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돼 4대강 공사와 같은 토건, 개발의 성장 관행을 이어가고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4안 중 1, 2안이 탄소중립을 포기했다. 한국이 기후악단 국가로 불리는 맥락을 잘 살펴야 한다. 탄소중립 선언과 동시에 석탄 발전소를 새로 짓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다. 어떤 괴리가 자리 잡고 있다. 세계 여론기관 위네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심각한 위험이다라는 문항에 95%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하며 한국의 기후변화 인식 수준은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상한 지적은 다음에 있다.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문항에 6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미 세계 2위로 세계 평균치를 가뿐히 웃돈다. 정리하자면 이 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기후변화 인식 수준이 높고 그 심각함도 잘 알고 있지만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비관하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대학의 실패와 변화들. 생각하면 모두가 기후변화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그리고 심각하다는 건 역시도 알고 있다. 문제는 다가올 암울한 세상에 대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게 바뀌어야 하지만 별로 바뀐 것도 없고 바뀔 것 같지도 않다. 변화의 가능성을 얼마나 믿고 변화를 위한 실천을 어떻게 수행하는지가 교육의 역할일 텐데 단정하자면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는 집에 불이 났는데 경제학개론 수업을 듣고 있다. 불을 끄는 법, 화재를 예방하는 법, 화마가 지나가고 난 뒤 집을 짓는 법은 배우지 않고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같이 이 위기를 만들어낸 기제들에 대해서 소상히 시험 보고 있다. 적어도 기후위기 앞에서는 낡아버린 교육과 학문은 다시 태어나야 하지 않을까. 기후위기 시대의 사회학, 경제학과 같이 모든 학문이 실패를 인정하고 재조직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미 변화는 시작의 물결 속에 있다. 경제학과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은 금융위기 이후 2011년 월가를 차지하라.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부터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기제가 신고전파 경제학임을 비판한 학생들이 경제학의 제사유, 리팅킹 에코노믹 단체를 만들어서 현재의 문제와 위기들의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펴는 경제학 학문 체계를 제편했다. 이들의 시도는 현재 세계 유수의 대학의 경제학과 커리큘럼에 기후변화 경제학, 생태경제학 등의 과목을 만들고 관련 연구기관을 만드는 데까지 나아갔다. 다른 예로 옥스퍼드대 의과대학 의대생들은 기후위기 관련 수업을 정규 과정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며
대학의 기후위기 대응 성적 평가 지표 공개를 요청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선언한 대학의 수가 2019년에 10,000개를 넘었다. 이후 대학의 주요 평가 지표에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존, 청정에너지 등 기후와 환경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거나 타임 하이어 에듀케이션, 그린 캠퍼스, 캠퍼스 탄소 중립 등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도는 250여 개의 대학이 논제로, 넷제로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100% 녹색 전기 사용, 캠퍼스 내 내연기관차 금지, 구내에 폐기물 처리장 설치 등을 골자로 캠퍼스 탄소 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림대가 최초로 학부 단위의 글로벌 융합 대학, 기후변화 융합 전공을 신설했고 경북대도 최초로 2040 탄소 중립 캠퍼스를 선언한 바 있다. 성공회대의 기후위기 대응 사진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대학 느티나무 성공회대는 2019년 10월 국내 첫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대학이다. 이 선언의 맥락을 이어 몇 단위가 성공회대 기후연합을 제안한 바 있다. 성공회대 안에 있는 많은 물결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공동의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이제까지와는 다른 가능성을 만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기후위기를 적록보라 공동의 문제로 생각하고 함께 연대체를 꾸려 여러 전환 모색을 제안했지만 야속하게도 코로나에 의해 무화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그때의 구상은 오랜 수건으로 남아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캠퍼스 탄소 중립은 좋은 목표이고 나는 이것이 대학을 무해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탄소 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의 최소 전제이지 전부가 아니다. 어느 사회든 마법처럼 바뀌고 재조직되지 않는다.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움직력이라는 말로 사회의 포용성과 신뢰로 이루어진 건강을 측정한다. 사회적 움직력이 없는 공간, 즉 상호 신뢰와 협치를 만들어내지 못한 공간은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쓰지 못한다. 곁을 못 챙기는 이가 전체를 모색할 수 없듯 사회적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공간이 자연과 지구와 미래를 챙길 수 있을 리 없다. 지금 우리 시대의 결은 몸살 앓는 지구와 혼란에 찬 한국과 이곳 아담한 성공회대란 공간까지 크기 차이만 있을 뿐 엇비슷하다. 성공회대는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고 모아갈 수 있을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감을 잡고 전환의 길을 걸 수 있을까? 한국 사회든 학생 사회든 변화를 위해서는 그 공간을 고민하고 옳게 다스리는 정치, 자치가 핵심이겠다. 학생 자치가 바로 서면서 전환을 위한 작업이 피어났으면 좋겠다. 대학이 기후위기를 만났을 때 녹색 전환이 시작된다. 글 장윤석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사과 4학년 생태학살, 에코사이드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를 가리키는 용어 티핑포인트 기후위기가 임계 수준을 넘으면 어느 순간 지구의 균형이 깨지는 지점 핏보지 파트너링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 2030의 약자로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의미 탄소 중립 어떤 공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 사진기획 제목 오늘 밥은 챙겨 먹었나요? 리드 코로나19로 밥 한 번 먹자는 말조차 조심스러워졌다. 비대면이 익숙한 요즘 학우들은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지낼까? 이번 9.15에서는 밥상으로 학우들의 안부를 물었다. 새내기 홍세범 학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채식을 시작한 비건이다. 주로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밥을 만들어 먹고 그날의 식사를 SNS에 기록한다. 취재 당일 홍 학우가 만든 음식은 두유크림 파스타였다.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는 모습에서 고수의 솜씨가 엿보였다. 홍 학우는 이외에도 밀푀유나베, 감자탕, 동그랑땡처럼 고기가 들어갈 것 같은 음식도 유튜브에서 비건 레시피를 찾아 척척 만든다. 사진 캡션 1. 비건인 홍 학우의 밥상
우유가 아닌 두유로 크림 파스타를 만들었다. 사진 캡션 2. 만든 음식을 친구와 소분하고 있는 홍하구. 홍하구는 채식을 하면서 다양한 장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할 때 생기는 쓰레기와 건강 문제는 홍하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다. 또한 홍하구는 비건 요리에 맞춰 장을 보면 적은 돈으로 양껏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장점을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아쉽다며 채식을 추천했다. 채식에 실패는 없다며 할 수 있는 만큼 해도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하은 하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 음식을 먹는다. 기숙사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배달 음식의 다양함과 간편함을 따라갈 수 없는 탓이다. 유하구는 어떤 요리를 할지 몰라 1시간 넘게 레시피를 찾다 결국 배달을 시킨 적이 있다며 웃었다. 직접 만들어 먹을 때도 있지만 사실 칼질도 잘 못한다는 유하구는 요리하는데 약간의 귀찮음과 어려움을 느끼는 듯했다. 이날 늦은 점심 일어난 유하구가 배달앱을 켜 익숙하게 주문한 음식은 마라샹궈였다. 팽이버섯, 숙주 등 자주 먹는 메뉴를 담은 마라샹궈와 즉석밥으로 유하구는 한 끼를 해결했다. 사진 캡션 3. 유하구가 배달 음식인 마라샹궈를 먹고 있다. 이재헌 하구는 올해 3월부터 운동과 식단 관리를 시작했다. 작년 기숙사에 입소한 뒤 코로나19로 외출이 줄어든 데다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음주로 위가 나빠졌다. BMI 수치로 고도 비만이 책정되는 등 일상에 지장이 갈 만큼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꼈다. 이 하구는 특식이라며 돼지 뒷다리살과 콩나물을 함께 볶아 먹었다. 평소 이 하구는 단백질 쉐이크와 바나나, 방울토마토를 함께 먹고 깻잎과 양배추, 파프리카 등 다른 채소를 곁들여 먹기도 한다며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지방과 당 섭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식단을 조절한다고 말했다. 식사하며 칼로리 계산을 위해 그날 먹은 요리 재료를 앱에 기록한다. 이를 통해 이 하구는 건강해지는 걸 느낀다며 다른 하구들도 힘내서 목표하는 자기 자신을 만들기를 응원한다는 말을 전했다. 사진 캡션 4. 이 하구가 뒷다리살과 콩나물을 볶아 친구와 밥을 먹는 모습. 사진 캡션 5. 그날 식단을 기록하는 이 하구. 먹은 음식의 재료를 입력하면 섭취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알 수 있다. 만난 하구들 모두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맞게 맛있는 한 끼를 챙겨 먹고 있었다. 오늘 밥은 챙겨 먹었나요? 이번 달 이 하구들처럼 식탁을 공유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건 어떨까? 비건. 육류, 가금류, 어패류, 달걀, 유제품을 먹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자. 취재 사진 김다영 기자. 제목, 전공 그리고 선택, 부제, 우리 대학 전공 선택제.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탈바꿈 필요. 리드, 3학기가 끝나면 학부생은 전공을 선택할 시기를 맞는다. 이들은 어떤 동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까? 미디어 센터는 교무처와 공동으로 전공 선택 동기 조사를 실시해 학부생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학부제 3년차, 전공별 인원 격차 지속해. 2018년 우리 대학이 학과제에서 학부제로 전환하며 전공 선택 방식 또한 변화했다. 전공을 정해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3학기까지 여러 학부의 전공 탐색 과목을 수강한 후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한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한다는 취지다. 인문융합 자율학부 이하 인문, 사회융합 자율학부 이하 사용, 미디어 콘텐츠 융합 자율학부 이하 미콘, IT융합 자율학부 이하 IT 내에서 주전공,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총 2개의 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소속한 학부 안에서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까지 전공별로 정원 제한이 없어 학부생은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작년 6월 미디어 센터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교무처는 인원 제한이 생기는 건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남일성 교무처장은 지금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 교무처장은 인원을 제한하면 폐단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학년 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전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그러면 소위 인기 전공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고 그렇지 않은 전공은 성적이 좋지 않아 못 간다는 낙인이 붙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대학 전공신청제는 학부생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전공을 선택하는 인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진다. 지난 3년간 전공별 신청 현황을 보면 일부 전공에 많은 인원이 쏠려 있다. 전공별 재적 인원수에 따른 총 비율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값으로 계산해 비교해봤다.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 이하 소프, 평균 14.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디지털 콘텐츠 전공은 평균 13.2%로 뒤따랐다. 반면 정치학 전공은 평균 2.16%, 기독교 문화 전공은 평균 1.03%, 글로컬 IT 전공, 이하 글티는 평균 0.27%의 비율을 보였다. 한편 덕성여자대학교, 이하 덕성여대는 2020년 전공선택제를 도입했다. 최대 인원 정원이 있는 제1전공의 선발 기준은 지원 전공의 전공 탐색 과목 이수 여부, 비교과 활동 점수, 1학년 학업평가 점수다. 올해 전공 선택 결과 13개 전공 중 7개가 정원의 70%를 넘지 못하며 덕성여대 또한 전공 쏠림 현상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 선택 동기, 학문적 관심, 취업, 선호도 높아. 그렇다면 학부생의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친 동기는 무엇일까? 교무처와 미디어센터 공동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LMS에서 학부생 전공 선택 동기 조사를 실시했다. 전공을 선택한 학부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2,438명 중 114명이 응답했다. 2학년 58명, 3학년 34명, 4학년 22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인문학부생은 26명, 사용학부생은 44명, 미콘학부생은 23명, IT학부생은 21명이다. 응답자들은 주전공 혹은 제1전공 선택 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학문적 관심, 취업, 적성 순으로 답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휴학 중 바뀐 체제에 적응하지 못해 이전 학과 그대로 선택했다는 답변이 있었다. 부전공 혹은 제2전공 선택 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는 학문적 관심, 취업, 적성, 교수진 순으로 응답했다. 전공 이수 방식과 관계없이 학문적 관심과 취업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 교무처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남 교무처장은 학교의 강의 교육 서비스와 교육 목적이 잘 연결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어떤 전공들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또 어떤 전공들에는 학생들이 덜 모여서 두 가지 운영이 다 힘든 형편이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남 교무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15개 전공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이 전공은 어떤 학문이다, 이 전공은 취업에 어떤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잘 알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전공을 홍보하는 등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전공 선택제는 현재 진행형, 우리 대학의 강점을 이어가려면. 조사의 3번 선택 문항에서는 학우들에게 현재 전공 선택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받았다. 더불어 학보사가 사전에 진행한 파일럿 조사 결과까지 포함해 학우들의 의견을 수집했다. 이 중 전공 과목 수강 인원을 늘렸으면 한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매 수강 신청 때마다 학우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우리 대학은 교양 역량과 전공 역량에 해당하는 필수 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기가 많은 과목일수록 수강 신청이 어렵고 제한 수업 신청마저 반려되면 한 과목을 위해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A학우는 수강 바구니에 담은 과목의 학생 수를 참고해 인기 있는 과목의 수강 학생 수를 늘리거나 교수님 배치를 늘려 최대한 모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두 개의 전공 이수를 의무로 하는 우리 대학의 전공 선택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B학우는 학문적 관심으로 전공을 선택했지만 전공 수업이 매우 적고 복수 전공 의무로 깊게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했다. 우리 대학의 전공 선택제는 전공의 다양성과 연계라는 강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D하고는 자기 설계 전공이나 혁신융합 전공에 대해서 대학생활 세미나에서 설명을 더 풍부하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 학교만의 강점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접근이 어렵다라고 응답했다. E하고는 우리 대학의 새로운 전공 만들기 시스템을 이용해 문화미디어와 관련된 전공을 만들어서 이수하고 싶었는데 입시 때 생각했던 것과 입학 후 체감한 커리큘럼이 매우 달라서 당황스럽고 아쉬웠다 라고 답했다. 우리 대학의 전공 신청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특색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피드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소수 전공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소속된 학우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F학우는 정치학 전공이 인기가 없는 편이라 전공 수업의 종류가 적은 것이 안타깝다며 정치학이라는 학문을 더 제대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전공 강의의 분야와 종류가 더 다양해지기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그 밖에도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전공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확실감으로 인한 불안을 느낀다는 답변이 있었다. 글티 전공의 경우 2019년 당시 교무처장이 폐지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남 교무처장에게 소수 전공을 둘러싼 폐지 논의 가능성에 관해 물었다. 남 교무처장은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없앤다. 이런 의미의 폐지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다만 학교의 교육가치 등을 따졌을 때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지난 7월 교무처가 IT학번의 인공지능 전공 신설을 발의하며 우리 대학 전공에도 새로운 변화구가 던져졌다. 이러한 움직임이 학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는 모두에게 있다.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공도 많은 전공도 예외는 아니다. 꾸준히 대학 위기론이 부상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대학이 느낄 사회적 수요라는 무게는 분명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학이 학생과 교수가 함께 일구는 배움의 장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전공을 둘러싼 지속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 대학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더불어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계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홍은솔 기자, 이혜성 기자, 자료 제공, 교무처. 포세이대. 제목: 코로나 시대 대학 언론인의 자세를 말하다. 부제목: 회대알리 편집장 방희진하고 인터뷰. 리드: 코로나19로 대학 언론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리 대학의 독립언론기관 회대알리. 그곳에서 팬데믹으로 꺼져가는 대학 언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회대알리 편집장 방희진하구를 만났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회대알리를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비영리 독립언론 회대알리 편집장 방희진입니다. 회대알리는 성공회대학교를 포함한 대학사회, 청년, 소수자, 지역, 환경 등 넓고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취재, 기사 작성, 사진, 영상, 디자인 등의 업무를 통해 기사를 발행하고 대학생이 보는 시각과 사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편집장이면서 동시에 기자이기 때문에 데스킹 업무와 취재, 기사 작성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편집장으로서의 일이 더 바쁘기 때문에 주로 데스킹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회대알리에서 활동하고 난 뒤 활동 이전의 생활과 크게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직업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회대알리 활동 이전에는 독자의 마음으로 기사를 읽었다면 지금은 편집장과 기자의 입장에서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가령 다른 언론사 기사를 읽으면서 새롭게 도입된 인터랙티브 콘텐츠나 데이터 시각화에 놀라기도 하고 복잡한 문제를 깔끔하게 분석하는 것을 보면서 기사에 들인 노고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생활 습관이 있다면 일상에서도 가짜 정보를 경계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편집장으로서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도 검색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더불어 기자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하고 많아졌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에 처음 매력을 느낀 이유는 어제는 대통령을 만났다면
오늘은 달동네에 사는 주민을 만날 수도 있듯이 만나는 사람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입니다. 소수자, 지역, 청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가들을 만나고 인연을 이어오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사회를 발견하는 일이 보람차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만나오던 사람들만 만나던 제 일상의 큰 변화입니다. 사진, 방희진 하구가 구로마을 TV에 출연한 모습. 기억에 남는 취재원이 있나요? 마을 미디어 구로마을 TV의 취재원이 기억에 남습니다. 같은 미디어 종사자로서 배울 점도 많았고 고민하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재정적 기반, 구성원, 구독자 등 어느 하나 안정적인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마을 미디어를 이어나가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구로마을TV는 회대원리와 유사하게 소수자 의제를 많이 다룹니다. 한 취재원 분께서는 우리도 비주류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대중매체에서 조명하지 않는 비주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회대알리도 우리만의 뚜렷한 가치를 확립하고 즐기면서 활동을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인연이 현재까지 이어져 회대알리가 구로마을TV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구로마을TV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회대알리에서 일하면서 어렵거나 힘든 점은 없었나요? 생각보다 책임감과 부담감이 막중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도 모든 분야를 잘 아는 것은 아니기에 피드백할 때면 같이 공부를 해야 해서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개강 시기에 맞춰 지면 발행을 진행했는데 5개의 기사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제 기사도 쓰려니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도 기사를 쓰면서 발견하는 성과들과 짜릿함이 힘든 점을 극복하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애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회대알리 편집장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성공회대학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선 같은 대학 언론으로서 동지애를 많이 느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학내 정보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내는 데에서 배울 점을 포착하기도 합니다. 특히 비슷한 사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는지 비교해 볼 때 귀감이 된다는 점에서 협력의 관계이자 건강한 경쟁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언론의 위기를 함께 극복한다는 큰 목표 아래에서 같은 학교 대학 언론으로서 함께 공동 취재도 진행하고 공부 모임을 열어 교류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방희진 하구가 취재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회대알리를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 이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나요? 작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기자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은 적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선물을 두면 후에 그 선물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연결돼 있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화상 인터뷰나 전화 통화를 이용해 먼 지역에 있는 취재원과 연락하며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현장 취재를 자주 나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코로나19로 얼굴을 마주하는 소통은 줄어들었지만 연락의 횟수는 많아졌습니다. 빠르고 편한 전화와 줌 그리고 노션이라는 업무 툴을 이용해 기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든 적응하고 돌파구를 찾는 것이죠.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 대학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코로나19라는 범국가적인 위기일수록 언론은 더 바빠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점차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그간 발견되지 못했던 대학의 사정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대학 언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남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꿋꿋이 지켜 대학 내 부조리를 고발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공성을 가진 대학 언론이 필요합니다. 대학은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체적인 자치활동, 언론활동 등이 이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말을 취재원에게 들은 적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학 언론은 현재 사회에서 언론이 해야 하는 기능을 대신해야겠죠.
대학 언론도 현재 사회에 있는 언론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특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언론에는 당사자성이 있습니다. 대학 언론의 기자는 대학 사회에 속해 있는 당사자인 동시에 대학 사회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비판자기도 합니다. 그런 점이 기사를 더 생생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성 언론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고충과 갈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재 이혜성, 김계수 기자. 사진 방희진 하구 제공. 문화 메타버스 시대. K-팝 콘텐츠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부제 비대면 시대, 메타버스, 그리고 K-팝.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통은 일상이 됐다. 어느새 줌과 웹엑스와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수업을 듣고 업무 회의를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됐고 언택트 시대라는 말이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썸머워즈, 레디 플레이어 원, 매트릭스와 같은 영화에서처럼 가상과 현실 세계가 융합돼 영향을 주고받는 세상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영화처럼 가상 세계의 일이 현실을 구하고 황폐해진 현실 세계 대신 가상 세계에서 희망을 찾는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비슷한 현실이 도래했다. 바로 메타버스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혹은 디지털화된 지구, 즉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기술 연구 단체인 ASF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 세계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증강현실 세계는 현실 위에 증강현실 이미지를 덧씌워 다양한 콘텐츠에 쓰이고 가상 세계는 현실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공간으로 게임과 같은 콘텐츠에 사용된다. 현실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 거울 세계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배달 앱이나 숙박 예약 앱을 예로 들 수 있다. 라이프로깅 세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영상 플랫폼에서 인기를 끈 브이로그와 SNS가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리는 디지털 세계에서 영화를 보고 게임을 즐기고 친구를 만나거나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과 한 몸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상 세계는 현실과 분리된 영역이 아닌 현실과 연결돼 실제 경험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 영화 속 풍경의 일부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메타버스를 구현할 기술이 만들어지고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며 콘텐츠의 방향도 바뀌었다. 이에 더해 모바일 생활 환경에 익숙한 Z세대가 콘텐츠 소비 시장에 들어오며 안방에서도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현장에서 경험하고 소통하는 콘텐츠의 대표격인 콘서트도 더 이상 무시무시한 경쟁률을 뚫고 티켓을 구하고 일찍 콘서트장까지 간 뒤 힘겹게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됐다. 온라인 콘서트가 K-팝의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등장했다. SM 엔터테인먼트, EISM은 세계 최초로 유료 라이브 콘서트 스트리밍 서비스 비욘드 라이브를 열어 NCT, 슈퍼엠, 샤이니, 백현과 같은 SM 소속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진행했고 이에 더해 2021년 1월 1일에는 SM타운 라이브 컬처 휴머니티라는 이름으로 SM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라인 공연을 펼쳤다. 비욘드 라이브는 온라인 콘서트에 걸맞게 무대에 AR 기술을 도입하거나 멤버별 직캠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다시 보기 기능까지 지원하는 등 오프라인 콘서트와의 차별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팬들의 댓글과 모습이 아티스트에게 송출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소통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SM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속사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경우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이용해 아이돌, 팬 혹은 팬 간의 소통, 행사 홍보, 예약 서비스, 아이돌 상품 판매, 유료 가입자를 위한 추가 콘텐츠 등과 같이
아이돌 팬덤 활동에 필요한 요소를 한 앱에 구현했다. 특히 2020년 6월에 열린 BTS의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의 경우 행사 홍보부터 티켓 판매, 공연 관람, MD 상품 구매까지 모두 위버스에서 이루어졌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전 세계의 팬들이 위버스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틀간 진행된 방방콘의 동시 접속자 수는 각각 200만 명에서 220만 명에 육박했으며 위버스를 이용해 방탄소년단의 응원봉인 아미밤을 연동하면 콘서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음악에 맞춰 응원봉의 색이 변화하는 기술이 도입돼 메타버스와 결합한 K-팝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었다. 아이돌 커뮤니티 플랫폼을 이용해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어내는 경우와 달리 이미 인기를 끈 메타버스 세계에서 아이돌의 홍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아이돌 블랙핑크는 2020년 9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팬사인회를 개최하고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협업을 진행하는 등 메타버스 세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팬덤에서도 아이돌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공간의 영상이나 광고 배너의 형태로 게시하기 시작했다. 메타버스에서 팬덤 활동이 자연스러워진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K-팝 산업의 메타버스는 아이돌과 팬 모두 현실의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 채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아이돌이 현실의 인간이 아닌 아바타의 모습이라면 어떨까? 그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 아이돌 멤버와 아바타 멤버 모두가 참여한 에스파의 모습, SM다운. 2020년 11월 데뷔한 SM의 신인 걸그룹 에스파는 4인의 아이돌 멤버와 4인의 아바타 멤버로 이루어진 8인조 팀이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 각 앨범의 컨셉에 맞춘 것이 아닌 한 그룹의 세계관을 가진 아이돌은 2012년 데뷔한 엑소의 성공 이후 어색하지 않게 됐다. 에스파의 세계관은 나의 또 다른 자아이자 AI 아바타인 아이가 등장하며 시작된다. 아이는 인터넷, 즉 가상 공간에 올린 정보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또 다른 나이다. 현실 세계와 플랫이라는 가상 세계에 분리된 채로 존재하던 이들은 우연한 계기로 서로 연결된다. 에스파의 세계관 영상에서는 이를 도심 곳곳에 워물과 같은 모습에 싱크홀이 생겨나는 것으로 묘사해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표현한다. 이들의 세계관 영상과 뮤직비디오를 넘어서 음악방송 무대와 인터뷰 기사 사진 속에서도 아바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명인 동시에 8명의 에스파 멤버들은 현실과 가상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앞서 언급한 콘텐츠의 생산 주체와 이를 재생산하는 우리들은 이미 메타버스 세상으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탔다. 메타버스 시대 K-팝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가상과 현실을 오가며 소통한다.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관람하는 것은 물론 아이돌의 모습을 닮은 아바타를 그 아이돌로 여기며 상호작용한다. 미래의 것으로 여겨지던 콘텐츠는 이미 우리의 눈앞에 있다. 글, 유현정 개건기자. 책, 박완서 단편집 그 여자네 집. 구질구질함을 당면으로 마주하는 이들. 사진 캡션, 그 여자네 집, 박완서 문학동네. 소셜미디어 속에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다. 즐거운 얘기들만 가득한 가운데 속에 꾹꾹 담아놓은 구질구질하고 지긋지긋한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다. 뻔한 불행이지만 뻔하기에 들여다보아야 하는 얘기가 있다. 박완서 작가는 자칫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그저 간조하며 서술한다. 김용택 시인의 시 그 여자네 집을 읊으며 시작하는 동명의 단편은 곱다니와 만드기의 풋풋한 사랑 얘기를 다룬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연인임에도 일제강점기로 인해 둘은 헤어지고 왕복된 후에도 만드기는 곱다니를 그리워한다. 시대가 갈라놓은 개인사의 비극은 만드기의 말로 역사적 비극이 된다. 당한 사람이나 면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 제국주의적 폭력의 희생자였다고 생각해요. 당한 자의 한에다가 면한 자의 분노까지 보태고 싶은 내 마음 알겠어요? 박완서 작가는 옥바와 숙부를 한국 전쟁으로 떠나보냈다. 말이 많으면 잡혀가는 시대에 살았던 박완서 작가는 오직 소설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야 했다. 그의 구질구질함은 곧 그의 세계관을 관통하는 전쟁과 분단이었다.
누구나 소셜미디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대에 그의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투쟁이 끝난 후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화자들을 다루기 때문 아닐까? 더불어 작가 본인이 모든 일을 추격하고 권태로운 분노를 지속하며 살았기 때문일 테다. 박안서 작가는 저서 모든 것에 따뜻함이 숨어 있다에서 대작은 못 되더라도 내 상처에서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는 이상 그 피로 뭔가를 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고 파는 세상에서 박안서 작가의 구질구질함은 익숙한 새로움인 듯하다. 글 안다은 수습기자. 사진 캡션 리페어 컬처 쓰고 버리는 시대 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삶. 볼프강 M. 해클 양철북. 자원의 재활용은 버려진 물건으로 새로운 물건을 재생산하는 리사이클도 있지만 오래된 물건을 수리해 재사용하는 리페어도 있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리사이클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만 오래된 물건을 스스로 수리하는 리페어 컬처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것 같지 않다. 과학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면서 구입한 물건을 바꾸는 교체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업그레이드, 신상, 리뉴얼 등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부추기면서 유혹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레트로가 유행하며 옛날 물건을 수집해 직접 고쳐 사용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 해클은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국립국립박물관 관장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과 고장난 물건을 어떻게 고칠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기도 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물건을 고치는 방법을 배우면서 리페어 컬처에 관해 얘기한다. 저자는 리페어 컬처를 통해 숨은 장인의 숨결을 느끼며 배우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자신의 창의력에 놀라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는 오래된 물건을 통해 과거와 소통한다. 본문의 나를 둘러싼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곧 인간으로서의 나를 말해준다라고 할 정도다. 오래된 물건을 스스로 고치면서 동시에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리페어 컬처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 글 백원경사서. 사설 제목 안전한 공간을 찾아서. 미디어 속 탈가정 청소년은 주로 불법 행위와 폭력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쉽게 비행 청소년이라고 불린다. 실제로 비행 청소년의 사전적 정의에는 학교 결석, 음주와 함께 가출이 포함돼 있다. 음주, 숙박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하는 청소년은 가해자로 묘사되기도 한다. 청소년임을 밝혔을 때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업장주는 처벌받지만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청소년과 불법 문제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에는 청소년에게 불법이 아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 가정은 누군가에게는 안락한 공간이지만 모두가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안함을 경험하지는 못한다. 많은 이들은 가정에서 폭력과 위기를 경험하고 특히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원가정의 가족 구성원과 보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가정 내의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게 가정 외의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PC방, 찜질방, 만화방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대부분의 숙박업소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 청소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무리지어 다니는 등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이면 경찰서장에 의해 거리에서 담당 소년부로 송치되는 일도 있다.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서도 청소년은 편안하게 생활하기 어렵다. 시설 입소를 위해 청소년은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증명하기를 요구받는다. 이를 증명하고 나면 낯선 이들과 한 공간에서 하나의 규칙 아래에 생활해야 한다. 입소한 청소년들은 처음 보는 이들과 집단 생활을 하며 어떤 활동에 참여할지, 언제 몇 번 외출할지, 휴대폰은 언제 사용할지 등을 시설로부터 허락받아야 한다. 새로운 통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운 좋게 좋은 담당자나 시설을 만나는 청소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도 있다. 이마저도 만 18세가 되어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퇴소해야 하고 원 가정의 친권자가 시설을 찾아오거나 연락해 시설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시혜적인 지원 앞에서 청소년의 권리의 주체가 아닌 조건적 배려의 대상이 된다. 공간적 자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경제적, 사회적 자원도 가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예시로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에 포함하는 많은 지원금은 개개인이 아닌 세대주나 채권자를 통해 지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세대주의 동의 없이는 어렵다. 의료, 경제, 법률, 노동에 대한 권리도 청소년이 아닌 채권자에게 위임되어 있다.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가 청소년이 아닌 채권자에 있는 것은 청소년이 가정 외의 선택지를 가지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숙박을 제한하고 청소년에게 채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합법적인 안전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은 더 쉽게 폭력에 노출된다. 청소년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숙박업소가 아닌 보호는 아닐까? 청소년의 선택이 불법이 되지 않으려면 청소년의 선택지를 줄이는 보호가 아닌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이다. 생활하는 공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돌보고 살필지, 누구와 관계 맺을지 결정한다. 청소년이 안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20살이 돼 얻는 유예된 권리가 아닌 청소년인 채로 안전한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청소년이 자신의 불행을 증명하지 않고도 청소년인 채로 자신의 주거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8월 12일은 국제 청소년의 날이다. 더 많은 청소년의 권리 주체로서 자신이 머무를 공간을 선택하고 그 공간에서 안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정지원 기자. 참고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기자회견. 모든 아동 청소년에게 집다운 진짜 집을 내놔라. 학생 기고. 제목.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우리 사회를 보다. 대학생들이여 깨어나라. 1991년 8월 14일 한 여성이 입을 열었다. 나 대신 누가 말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며 김학수는 전시 중 일제의 잔혹한 만행과 전후 피해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냉담함에 대해 토로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여성과 약자가 사회에 소리내 외칠 수 있도록 하는 단단한 지반이 됐다. 그렇게 피해자들이 사회를 향해 소리를 내어온 지 30년. 이들의 외침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닿았을까? 1965년 일제 피해에 대한 졸속 합의에 이어 국내에는 미군 위안부가 만들어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이 군 위안부의 인권 침해와 그 실태를 밝힌 다음 해인 1992년 미군 위안부가 미군의 폭력에 숨졌다. 2015년 피해 당사자의 의견은 일절 무시된 채 엉성이 기와진 합의가 또다시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은 절규했다. 2021년 민중의 목소리로 세워진 정부가 드디어 제대로 된 문제 해결에 나서나 했더니 망부석 마냥 움직일 생각을 않는다. 해결되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미군 위안부도 지금까지 우리와 살아가고 있다. 이 밖에도 문제 해결에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미국의 끈질긴 간섭은 더욱 견고해져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일본이 전쟁에 대한 올바른 반성과 개선 없이 국제 무대로 재개할 수 있게 한 미국은 한일 양국 간 역사 문제로 분란이 발생할 때마다 화해를 독촉한다. 동아시아를 제 손바닥 위에서 굴리기 위해 필요한 군사 정치적 거점 두 곳이 얼굴을 붉히고 싸워대니 얼마나 성가시겠는가. 미국의 패권에 굴복해 양국 간 해결된 것 하나 없이 억지 웃음 지으며 손을 맞잡는 꼴이 웃프다. 미국에 종속되어 자주적인 주장마저 해내지 못하는 나라에서 우리 청년들은 자주적인 꿈을 꿀 수 있을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 각자 도생은 결국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덧나도록 내버려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대학생들이 우리네 삶에 깊이 파고든 사회 문제를 직시하고 전면에 나서야 할 이유이다. 학우들이여 갑자기 나서라니 당황스러운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무엇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자.
이미 뜻을 함께하겠다 말하는 당신을 반겨줄 곳과 사람들은 가득하다. 대표적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평화나비가 있다. 정기 세미나, 강연, 연대 참여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참여 기회를 만들어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 바라본 우리 사회의 본질적, 구조적 문제 해결의 가치를 외치는 동아리이다. 최근 미국이 일본의 만행에 무책임하게 힘을 실어주며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피해를 불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한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연대하며 피켓팅을 진행하거나 일방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일본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평화 나비와 같이 청년 세대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또 하나의 공동체, 진보 대학생 넷이 있다. 진보 대학생 넷은 민주평등의 가치 실현, 청년과 대학생들을 둘러싼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실현과 남북의 자주적 통일을 주요 가치로 삼아 활동한다. 이들 또한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거나 미국이 한일 양국을 동아시아 거점 군사 기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자주의 필요성을 외치며 이를 밀어내기 위한 실천을 이어왔다. 우리 대학생들은 사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앞에 나서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움직여왔다. 그리고 저들이 살아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더 나은 미래를 직접 만드는 대학생들이 여기에 있다. 당신이 함께할 차례다. 우리 사회를 위해 행동할 기회는 당신의 곁에서 언제나 손을 내밀어 왔다. 이제 그 손을 잡아보자. 글 송영경, 사용이. 교수기고. 제목 성평등 프레임에 갇힌 여성 징병설. 본문 여성 징병제 주장은 사회적으로 언제부터 설왕설래했을까?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은 1994년 군 가산점제 폐해를 제기할 즈음 스멀스멀 나온 말이다. 하지만 그때는 억울하시면 여성분들 군대 가시죠와 같은 논조였다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더 격하고 둔탁해졌다. 거기엔 국가에 기여하지 않는 이기적 여성이라는 딱지가 달라붙어 있다. 격분하는 말은 2000년대에는 남성만의 병역 의무제가 차별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촉구하더니 2017년부터는 여성 징병제도를 만들라는 청와대의 청원으로 번졌다. 이 가운데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은 젠더 갈등으로 번역되고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성 징병제가 제시됐다. 현재 여성 징병제를 요구한 국회의 국민동의가 10만 명이 충족되어 병역법 개정 논의는 국회 국방위원회로 회부됐다. 여기에는 여러 목소리가 있다. 세상이 변했으니 여성들도 군대 갈만하다고 보는 시대 징후성 발언에서부터 여자도 군대 가서 고생해야 한다는 보복설, 남성들이 하는 고된 군사노동을 알아야 한다는 인정투쟁설, 국민 모두가 국방에 참여해야 한다는 공동책임설, 인구의 증감으로 부족한 군인의 수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는 저출생 효과설까지 그 결은 다양하다. 여성 징병제 연사는 분노, 억울함, 보복, 공동책임이라는 각기 다른 맥락에서 발현되었으나 그 맥락은 삭제된 채 모든 길의 끝에 놓인 수렴점이 되었다. 더욱이 여성 징병은 성평등으로 가는 지름길로 회자됐다. 박용진 의원도 남녀 공동 복무제가 아니라 남녀 평등 복무제라는 용어를 쓰면서 여성 징병을 성평등의 성취로 자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논의해야 할 당연한 의제로 격상시켰다. 여성이 군대에 가면 평등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국방부 홍보의 탓도 크다. 여성을 성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이는 군대를 국방부는 일찍이 성평등한 공간으로 홍보했다. 이렇듯 여성이 군대에 가는 일은 평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됐다. 여성이 군대에 가면 세상은 성평등해질까? 여성들이 군 복무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일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점도 있다. 군 복무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동일하게 제공하니 말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가?
법이 개정되고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군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병사들이 여군 초급 간부들을 외모 품평하고 비하하는 문화가 있는 한 여성들은 실력 있는 군인으로 자리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에도 잇따라 일어난,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여군에 대한 성폭력이 남성 중심 공간에서 해소할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공군과 해군에 이어서 여군에 대한 죽임의 문화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성폭력이 섹슈얼한 차원만이 아니라 여성의 능력이나 인성에 대한 차별을 바탕으로 일어난다고 할 때 군대 내 전반적인 성불평등한 구조를 우리는 짚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여성을 징병한다고 해서 성평등이 성취되는가? 군대 내 성차별은 시민사회의 성차별과 맞닿아 있다. 시민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군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여성 징병 논의도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징병해야 한다, 아니다의 단답은 그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글, 김엘리 실천여성학 전공 외래 교수.